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엄마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사연이 뭐가 이리도 다양한지 이 채널을 들을 때마다 울고 웃고 또 절로 욕까지 하면서 애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게도 일어났던 지난 가슴 아팠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사람들은 아마도 하늘에서 할 일이 많아 일찍 데려가시는가 봐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며 참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오늘은 털어내보려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착하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저희 엄마예요. 저는 저희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운 편이었지만 늘 저희 남매를 웃으며 대해주셨고 인상 한번 쓰신 일이 없으셨죠. 가끔 아주 성격이 별로인 할머니가 오셔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잔소리 하실 때에도 엄마는 늘 그저 웃으시며 네네 밖에 아주 부르셨어요. 그 정도로 착한 엄마는 집에서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도 부업을 하고 지인의 식당 일도 도와주고 또 살림살이도 끝내주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 어느 날 닥친 시련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복통으로 호소하였고 너무 힘들 때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아빠가 계시는 공장에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일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집으로 달려오셨죠. 아빠와 저 그리고 제 동생 2명은 그런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려도 배에다 따뜻한 물수건을 얹어드려도 엄마의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으니까요. 대굴대굴 구르시며 통증을 참아내시면서도 저희와 눈이 마주치면 애써 미소를 지으시는 엄마의 모습은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몇 날 며칠 통증을 참았다가 엄마는 아빠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했고 결국 큰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그날 엄마의 말과 표정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딸, 착한 우리 딸. 혹시 엄마가 집을 비우게 되어도 동생들 잘 챙겨줄 수 있지? 천사 같은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아파서 미안하고 못해줘서 미안해. 보석 같은 우리 딸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집을 왜 비워? 놔두고 어디 가려고? 가지마 엄마, 가지마. 뭔가 이상한 예감을 한 저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고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시며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식사도 하지 않으셨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으셨어요. 멍하니 앉아서 쓴 미소만 가끔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중간중간 일을 쉬시며 엄마의 병간호에 앞장서셨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러 다니셨고 수술로 입원하실 때면 병수발까지 하시며 엄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에서는 제가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겼는지라 밥도 챙겨주고 어느새 가스불을 켜고 계란 후라이까지 할 줄 알게 되었죠. 라면을 끓이면서 손을 대기도 했고 과자 부스러기를 어지른 동생에게 화도 버럭 냈지만 저의 소원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병이 나아서 예전처럼 다 같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마는 수술 이후에 또 다른 부위로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다는 결과를 듣게 되셨죠. 그때부터 엄마는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도 다 소용없다고 하시며 집에 계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하시길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그 무엇도 엄마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울면서 큰아빠와 통화하는 아빠를 보았어요. 형 제발 도와줘. 제발 민수 엄마 꼭 좀 살려줘.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민수 엄마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못해준 것밖에 없는데 나 이렇게 민수 엄마 보낼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이 좀 알려줘. 형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제발 좀 알려줘. 절망이 가득한 울음 섞인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직감했습니다.
엄마의 살 날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전화가 있고 얼마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이나 실신하실 정도로 오해를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손님들 중 몇몇 분은 저를 따로 불러 용돈을 주시며 불쌍하다고 눈물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너 좀 좋아. 그렇게 착한 네 엄마를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동생들 다 돌보고 해야 하는 것이요. 알았지? 아빠 밥도 차려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에이, 불쌍한 건 어린 나이에. 어휴.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집에는 대신 아빠를 찾는 사람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빠는 아마도 엄마의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셨나 보더라고요. 술에 취해야만 겨우 잠을 청하신 아빠와 빚독촉 전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게 징징대는 동생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삶은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한때는 의사를 꿈꾸는 총명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당장의 동생들 반찬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집 장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동생은 저와 7살 차이가 났어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예정에도 없는 아이라서 어떡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낳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막내를 낳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무엇을 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죠. 막내 동생은 징징대고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또 한 번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바닥에 드러놓을 정도로 고집이 센 아이였지만 언제나 엄마는 그런 막내를 예뻐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막내 동생이 그냥 동생으로만 여겨지진 않더라고요. 워낙에 어리기도 했고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기에 저는 보호자의 느낌으로 막내 동생을 대해주었어요. 막내 동생이 학창시절에는 정말 속도 많이 썩였답니다. 학교 친구들이 엄마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놀려대면 성질머리 고약한 이놈은 절대 단 한 번을 참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쁜 아빠 대신에 제가 대신 학교에 찾아가 죄송하다며 맞은 나이에 부모님까지 찾아가 용서를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의 정학 처리는 되었지만 그래도 겨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나인 제 덕이라고 지금도 남동생은 그때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채 받기 전에 사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 헤매면서 입사 지원서를 썼고 돈이 모자라 주말에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집안살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긴 하셨어도 그동안 쌓인 빚과 두 동생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기는 했어도 가족이 있다는 것, 단지 그것 하나만 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잃고 나니 또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막내 동생은 가끔씩 제 업장을 무너뜨릴 때가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속을 썩이더니 무슨 말을 하면 꼭 저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나가 엄마야? 엄마냐고. 웬 참견이야. 누나는 누나 인생이나 살아.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벗어나서 얼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홀랑 가버리라고. 누나도 엄마처럼 우리 떠날 거잖아. 그럼 애초에 참견도 하지 말고 빨리 가버려. 가버리라고.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잘도 좋아하시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겨우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착한 척하지 마. 누나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걸? 안 그래? 맞잖아. 몇 번은 참았지만 한 번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동생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시원하게 한 대 얻어맞은 동생은 그 뒤로 집을 나갔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남동생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동생도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이후로 막내 동생도 정신을 조금은 차린 것 같았어요.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았고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라고 돈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지질이 속썩이던 막내 동생이 이렇게 변하니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동생들을 잘 돌봤다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은 막내 동생과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 후에 결혼할 때에는 이놈이 아주 펑펑 울어서 남들이 보고 헤어진 연인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평범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제게 상의하는 편이었고 딱히 술과 담배도 즐겨 하지 않는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딸 하나를 낳고도 일을 계속하면서 어려운 친정 살림을 조금씩 도와주며 살았어요. 언젠가는 꼭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갔죠. 친정을 도와주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 보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꾸미기도 하고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제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가슴 쪽에 언젠가부터 심한 덩어리 같은 것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유방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해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산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막내 동생은 불이 나게 저를 찾아왔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왜 이런 병에 걸리냐고! 말도 안 돼. 우리 때문에 지질이 고생만 하고 제대로 옷 한 벌 안 사입은 사람인데 왜 누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차라리 나한테 이 병을 주시지 왜? 누나 꼭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 누나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 요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 죽게 만든 병이잖아. 근데 왜 이번엔 누나냐고. 왜? 울부짖는 동생을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순식간에 하늘로 데려간 그 병에 제가 걸렸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마음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식을 두고 먼저 하늘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주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가슴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가며 암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항암제가 얼마나 독한지 머리털은 빠져나갔고 제 온몸은 축 처져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날로 가득했지만 제 자식을 보며 참고 또 참았어요. 엄마가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암 수술까지 마치고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을 무렵 막내 남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린 상황이더군요. 제가 사정에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동생은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고 함께 살면 된다며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동생이 데려온 여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채로 몰래 집 뒤로 숨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에 기겁을 해버렸거든요.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차림새부터 행동이 뭔가가 살림을 하고 정착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은 아는 형네 가게를 도와주고 있던 터라 직업도 대단하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당장에 살 집을 구할 목돈도 없는 상황이라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한데 무턱대고 같이 산다고 하니 제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무작정 일만 저지르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뭐 먹고 어떻게 살 건데? 애는 뭐 아무나 그렇게 대충 키우는 줄 알아? 누나, 내가 왜 아무나야? 열심히 벌어서 아끼면서 살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돈 많고 직업 좋아서 애 셋이나 낳아서 키웠어, 안 그래? 누나는 왜 맨날 나를 한창 어린 애기로만 취급해? 나도 성인이고 어른이라고. 동생과 저는 이 문제로 또다시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암 수술과 항암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막내 동생의 이런 응석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알아서 냅두자고 생각은 했어도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막내 동생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가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막내 동생이 집을 구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안 그래도 암 수술을 하고 가슴까지 절제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 마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고 최대한 피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비참한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다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났을 무렵 막내 남동생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제가 꼬치꼬치 따지고 들자 결국 이놈이 사실을 실토했는데 애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벌써 석 달이 넘도록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리고 깜깜무소식이라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요.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속 한번 썩이지 않은 둘째 동생에 비해 막내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제 속을 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절망을 한 채 저는 막내 동생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봐주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모지게 도망을 가 도망을.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려도 꾸역꾸역 아이 하나 보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마음속으로 이 말만 되풀이하며 또다시 1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제 딸아이가 사촌동생이 왔다며 아주 잘 돌봐준 덕분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온 집안은 어느 정도 제 자리로서의 삶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내 동생은 이번에는 진짜라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제게 소개를 하더군요. 아이를 보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들리는데 자기 여자친구라며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누나, 수연이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 수연이. 나 수연이랑 결혼할 거야. 다소곳하게 제게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저희 엄마와도 비슷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눈, 코, 입 어디 하나 도드라지지 않게 오목조목한 얼굴에 천사같이 밝은 미소를 한 그녀는 제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너무 감사해요. 기준씨 어린 시절부터 돌봐주시고 이제는 또 그 아이까지 키워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이 돌볼게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그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의 애를 키우려고 한답니까? 게다가 그 아이를 이제부터 자기가 키운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요. 저기 말이에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남의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가씨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저 이미 마음의 결정 다 하고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기준 씨와 저 누구보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부모님 안 계시고 외롭게 눈치만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기준 씨랑 누님 그리고 아이까지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나이도 어린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 정말 기특하게 보이더라고요. 직업이고 뭐고 다 따라서 그날 딱 한 번 본 이미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녀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했기에 막내 동생을 따로 불러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만난 건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다짐을 받았죠. 누나, 이번만큼은 진짜야. 나 처음부터 아이 키우는 싱글파파라고 얘기했는데도 진심으로 나 좋아해주고 아껴줬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여자고 세상 가장 착한 여자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고모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많이 본 모양이더라고.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난 반대야. 저 여자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서 그래? 이 누나를 봐. 가족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누나 지금 이렇게 된 입꼬를 보고도 너 그런 여자랑 살겠다는 거야? 누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알잖아. 싫어. 나 싫다고. 이제 그 누구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프고 그런 거 싫어. 아주 질색이야. 절대 안 돼. 너 절대 안 된다고 누나가 말했다. 이번에도 너 누나 말 안 들으면 정말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얼른 약속해. 약속하라고. 남동생의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잃고 또 저도 이렇게 비참한 여자의 모습을 하게 만든 그 병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하지만 남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고집이 시작되면 그 누가 와도 못 말리는 애였거든요. 남동생과 대판 싸우고 나서 남동생은 바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고 수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빠와 둘째 동생이 와서 저를 설득했고 남편도 저보고 져주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늘에 있는 엄마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죠.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게 될까봐. 내가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 내 동생 금쪽 같은 우리 막둥이가 아프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제발 알려줘 엄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저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달 후
제게 결혼식을 한다고 찾아왔더군요. 제가 키웠던 동생의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워주고 있는 올케를 보면서도 일부러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는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두고 간 청첩장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지냈던 남동생의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올케를 찾아 신부 대기실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올케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저 정말 잘 살게요. 저 아프지 않을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이 키우고 남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너무 감사해요. 기 좋은 날 왜 울어 울기를. 화장 다 먼저 울지 마.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프면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고맙다. 응? 보잘것없는 내 동생, 내 조카 이렇게나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줘서. 신부 화장이 번지도록 엉엉 우는 그녀를 저는 꼭 안아줬습니다. 저의 못된 행동에도 화가 날 법도 한데 이 바보 같은 올케는 저를 미워할 수 못하는가 봐요. 그저 연신 감사하다고만 하는 그녀를 저는 이제 완전하게 마음속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후 둘째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모두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생겨 집안에 경사가 날 정도였어요. 어려웠던 집안 살림도 어느 정도 나아졌고 손주들까지 생기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매일매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고 발견되지도 않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대로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웃으면서 살았는지 남편도 저를 보며 좋은 일이 있느냐며 너무 보기 좋다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얼마 후 집안에 두 아이가 차례대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동생은 듬직한 남자 조카를 낳았고 막내 동생은 예쁜 딸아이를 낳아 두 자매를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막내 동생이 예전 부인과 낳은 아이가 소외될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올케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저희 삼남매는 자주 모여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 막내 올케에게 저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큰 아이가 자신의 딸도 아닌데도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키워주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막내 동생이 아직도 철이 없어 보였고 성격도 불같은 면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동생을 아주 잘 컨트롤하면서도 높이 위해주더라고요. 그러니 막내 동생도 엄청 가정적으로 변하고 점점 성격도 온순해져 갔습니다. 돈벌이가 많지는 않았어도 가진 것에 행복할 줄 알고 아껴 쓰면서 점점 삶을 불려나가는 것도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 덕분에 10살 차이나 나는 막내 올케에게 수연아 수연아 이름을 부르며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수연아, 어디서 또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 그냥 와도 된다니까.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니에요 형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지금이 여태까지 살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걸요. 언니 같은 형님을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으이, 그 예쁜 것이 말도 참 잘해요. 그나저나 내일 모레면 벌써 너희들 결혼한 지 8년이 되어간다. 그치? 저기 내가 사실은 너희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간 것 같아서 비행기표 하나 끊어놨어. 애 둘 다 우리 집에 맡기고 너네끼리 가서 재미있게 즐기고 와. 난 비행기표만 끊었고 나머지 돈은 니들 알아서 하고. 저는 여태껏 결혼해서 남의 자식까지 잘 키워준 수연이가 너무 예뻐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었어요. 형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기는 처음이에요. 형님도 아시죠? 저희 고모가 지금도 가끔 저 찾아와서 어렸을 때 밥 먹여줬으니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거. 근데 이렇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형님이 이런 사랑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아마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올케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많이 행복해했고 또 많이 감사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딸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올케 부모님은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을까 생각을 하니 갑자기 또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올케를 단 한 번도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하고 대한 적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좋아했고 아껴주었습니다. 얼마 후 올케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고 저는 조카 둘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그저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막내 동생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누나 어떻게 우리 수연이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왜 그래? 수연이가 아팠나? 수연이 암에 걸렸대. 췌장암 사기를. 어떻게 누나? 어떻게? 전화기가 터져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남동생의 목소리가 잠시 동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죠. 순간 온 세계가 다 멈춰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삼촌 전화 왔잖아. 이상한 저를 발견한 딸이 제 팔을 두들기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우려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일이 결국은 이렇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올케는 그동안 별다른 징후들이 없다가 갑자기 호소한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제주도로 떠나려던 바로 그날 정밀 검사를 받고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기 다른 병원 가보자. 요즘 돌팔이 놈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가보자. 오진도 많고 그렇다고 하잖아. 내가 병원 예약할게. 아닐 거야. 우리 수연이가 왜? 그토록 건강하고 밝게 웃던 수연이가 왜 아파? 말도 안 돼. 아니야. 저는 막내 동생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이전에 암을 치료했던 병원으로 전화를 해 가장 빠른 예약을 잡아주었고 결국 그곳에서도 막내 올케는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날 병원 밖을 나오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도대체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요? 나 좀 내버려둬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발요. 제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제 옆에는 그저 멍해진 막내 동생과 올케가 멀뚱하게 서 있었어요. 너네는 화도 안 나니? 화도 안 나? 췌장암 사기라니 넌 여태껏 뭐 했어? 네 몸 관리도 안 하고 안 아플 거라면서 약속했잖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못난 거다. 네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관리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형님 저 꼭 다 나을게요. 꼭이요. 제가 이 새끼들을 두고 어딜 가요? 걱정 마세요. 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데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막내 올케는 목 놓아 울며 제게 꼭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올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둘 옆에 서 있던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희를 안아주었고 저희 셋은 병원 앞마당에서 그렇게 한참이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난 후 무속도로 올케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통증으로 올케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 살림 그리고 부업까지 하며 바쁘게 살아갔던 올케의 일상은 마비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조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반찬도 만들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어떻게든 올케가 낫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하지만 하늘은 이번에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올케의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생전 가보지도 않던 절에도 가보고 지인에 따라 교회도 따라가 봤어요. 그냥 무작정 어딘가에 대고 빌고 싶었거든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올케. 우리 수연이 살려주세요. 그 착한 것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요. 남의 새끼까지 자기 자식처럼 품어주는 애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울며불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절을 해보아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케의 입원으로 조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그 와중에 큰 조카의 생일이 끼어 있었어요. 큰 조카는 막내 동생이 전 부인과 낳은 아이인지라 제가 어린 시절 키워준 정이 있어 그런지 그냥 조카라는 생각보다는 거의 제 자식 같은 느낌이 있는 아이랍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이미 철이 들은 건지 조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나를 켜줘. 우리 엄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싶어요. 고모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고 말고 우리 수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될 거야고. 저는 생일 선물로 다른 거 가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 케이크 끄면서 소원이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쵸? 우리 엄마 정말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이고 다 컸네. 다 컸어. 우리 수희 걸음마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 우리 엄마 보러 갈까? 다 같이 엄마 보러 가자.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큰 조카가 이렇게 울며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평소에 올케가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자신이 낳은 아이는 옷을 물려 입혀도 절대로 큰아이한테만큼은 무엇이든 새 것으로 사주려고 노력했던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다 올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큰 조카 생일을 맞이해서 가는 것이니 아마 이날만큼은 올케도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에 들떠서 차 안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랄 정도였고, 저 역시도 오랜만에 만나는 올케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올케는 저희를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냉정하게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우리 왔어. 괜찮아? 이제 안 아파?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여긴 뭐하러 왔어? 이런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너희들은 이런데 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고모 말씀 잘 듣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라? 내 생일이니까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생일이 뭐가 중요해? 그깟 생일 평생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얼른 돌아가. 얼른.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너무나 싸늘한 올케의 반응에 저희는 모두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싸늘하게 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막내 동생은 올케 곁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슬슬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니 올케 왜 저런다니? 요즘 많이 안 좋아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애들한테까지 왜 저렇게 싸늘하게 그래? 오늘 큰애 생일인 거 몰라? 누나, 그게 그냥 나중에 다 말해줄게. 미안해 누나. 누나한테 한평생 짐 만드네. 내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고마워 누나. 저는 조카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음날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전화도 잘 받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 대고 항상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부디 올케의 건강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올케의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는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더군요. 올케가 병원에 있어서 생활비를 못 받았다면서 제게 돈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올케를 키워준 값이 있으니 양심이 있으면 조금 성의 표현이라도 하라고 하는 소리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저는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죠. 저기 사동모모님, 지금 수연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거 알고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염치가 없으세요?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저도 조카들 고모지만 전 이렇게 아이들 키우지 않아요. 가족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해도 이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연이한테도 저한테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돌이켜보니 올케는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어린 시절 부모를 병으로 잃고 고모라는 사람도 개떡 같은 인성을 가졌는데다가 그리고 남의 자식까지 키우며 열심히 살다 이런 병까지 얻게 되다니, 저는 제가 세상에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올케의 삶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올케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현재 올케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말도 해주지 않았고 오랜만에 병원에 면회를 가니 중환자실로 옮겨져 면회도 할 수 없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은 흘러갔고 결국 투병 중인 올케 수연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그렇게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올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다면 친동생처럼 더 아껴주고 사랑을 주었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빨리 가버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올케의 장례식장에서 남동생은 몇 번이고 실신을 했고 울고불고 엄마 보고 싶다고 떼쓰는 둘째 조카는 장례식장에 놓여있는 올케의 사진을 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망하게 내려놓은 듯한 저희 아빠의 표정에서는 그저 막내 동생과 조카들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밥이 넘어가냐? 난 괜찮다. 자식 없으면 부모가 어떻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아휴, 저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가니 얼마나 발길이 안 떨어졌겠어. 네 동생은 또 어떻고? 어휴. 아빠, 걱정 마세요. 조카들은 제가 제 딸처럼 키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 딸이에요. 아빠는 아빠 건강만 걱정하시고 그저 식사 좀 챙겨 드세요. 너도 몸이 성치 않은 녀석이 내가 정말 평생 너한테 짐 만드는구나. 그래야 평생 짐이여. 세상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건지 원. 미안하다. 네 동생 좀 잘 좀 챙겨주거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막내 동생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멍하니 상수석에 앉아있다가 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실신을 했다가 그렇게 반복이 되더니 발이 나래는 관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서 한참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울먹였어요. 정신없이 보낸 3일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나고 저는 조카들의 짐을 제대로 싸기 위해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동생이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동생은 침대에 우두커니 누워 멍하니 있더니 얼마 후 제게 뭔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 수연이가 남긴 선물이야. 누나한테 꼭 주라고 했어. 동생은 올케가 남긴 것이라며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고 저는 조심히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사진들이 있었고 또 긴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형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해준 형님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형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디 이 안에 있는 제 사진들을 다 불태워주세요. 제 아이들의 앞날에 패키치나 엄마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왔듯이 분명히 아이들 앞날에 병인 걸린 엄마를 기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저에 관한 최대한 모든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가 형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부디 저에 대한 건 아주 많이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남편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형님이 지켜봐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사람 형님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형님 저 만나러 하늘나라 올 때까지 제가 모든 은혜 다 갚을게요. 올케는 귀엽고 자신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달라는 마지막 선물을 제게 남겨두더군요. 저는 그 선물과 편지를 읽자마자 곁에 있던 조카들을 껴안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사람 같은 이라고. 끝까지 아주 이렇게 사는 속을. 얘들아, 너희 엄마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알지? 절대로 잊지 말자. 잊지 마. 엄마 보고 싶었고 뭐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알아. 마음껏 울어. 고모한테 안겨서 마음껏 울어. 조카들과 저는 한참 동안이나 껴안고 오해를 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막내 동생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몸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많이 울었답니다. 올케 수연이는 제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자신을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준 것 같아요. 최대한 먼저 간 사람을 빨리 잊어야 남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저는 그날 밤 수연이가 마지막 선물이라고 남기고 간 작은 상자를 들고 마당에 있는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그녀를 하나하나 천천히 보내주었어요. 그래, 이 못난 거사. 끝까지 우리 생각하는 바보 천치야. 네 남편, 네 애들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도와줘. 알겠지? 남아있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
그리고 네 자식들은 절대로 내가 아프지 않도록 꼭 곁에서 돌볼 거야. 아주 평생 즐기고 긴 명줄 가지고 살 수 있게 내가 할 거니까 그곳에서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푹 쉬어. 그네의 마지막까지 보내주고 난 후 저는 두 조카들을 제가 데리고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내 동생은 제가 어떻게든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며 제가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옛날 아빠가 혼자 저희 삼남매를 키웠듯 자신도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보다 아빠 곁에 딸들을 둬야 서로가 더욱 힘을 내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동생과 조카들을 함께 살게 해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런 그들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그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지지지도 힘들었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제 조금은 더 강해지고 싶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젠가는 이별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부러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부디 여러분에게는 이런 몹쓸 병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